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오늘은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 매일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여론조사가 나온대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 지표는 계속 좋으니까 굳이 또 뭐 하던 이야기 또 할 것 같아서 네, 좋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짧게 끊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금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도 개헌 국민투표를 못할 상황입니다. 이거 뭐 국회가 이거 위헌 아니에요? 국회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게 대통령제라 가지고 국회 해산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은 거지. 국회가 명백한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4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개정을 해야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 서한에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가 위헌이다. 예, 위헌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내용은 그겁니다.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건데요. 이게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해외에 계시는 분들 혹은 또 해외 출장 가신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국회가 3년 6개월 동안 이 법을 개정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저간의 사정까지 다 설명을 하신 다음에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해달라. 예. 이런 말씀하신 게 4월 6일이고, 뭐, 오늘 벌써 이제 4월 8일인가요? 4월 9일이 이렇게 됐구나. 이러니까 열흘밖에 시간이 사실 안 남은 건데, 이 사이에 그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개헌 투표 자체가 말 그대로 위헌적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제 헌법을 고치는데 헌법 개정 절차가 위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지금 투표 자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거인 명부를 못 만들어. 이게 문제야. 지금 선거인 명부 자체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외국인한테 이제 제외에 계시는 그 한국 국적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투표권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투표법상의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등록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투표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재외 국민들을 제외하고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제 위헌적 헌법 개정 절차가 돼버린다는 거겠죠. 네. 자, 오늘 여야 4개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조찬회동을 아침에 했습니다.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지금 제가 뉴스 체크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임시국회 정상화에 대한 어떤 타결이라든지 합의가 이루어질지 한번 뉴스 어떻게 체크가 못했네요.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원래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 추경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내일 그러니까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이거 꼭 처리하겠다고 이거 넣으라고 하는데 이거 넣어준다 그랬거든? 네. 그래서 들어와라. 예.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어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 4월 국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제일 급한 게 일단 개헌이고요.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헌과 국민투표법이 같이 엮여져 있고요.
게다가 추경안 이것도 지금 이제 뭐 민생국회 말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민생국회의 끝판왕이 지금 추경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다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4월 국회에서 지금 야당들이 이런 그 사소한 핑계를 대고 계속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국민적인 여론으로 이런 것들을 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역시 지난주에 청년 일자리용 2조 9천억 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안 총 액수는 3조 9천억이에요. 네. 그 가운데 2조 9천억이 청년 일자리인데요.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이번 추경은 향후 3, 4년 동안 그 고용위기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1조 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미니 추경인데요. 그동안에 그 추가 재정 부담이라든지 국채 발행 없이 이미 초과 세수 거둔 게 있대요. 맞습니다. 네. 추가로 거둔 그 세금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네. 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할 때, 900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봉의 3분의 1이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위기 지역 중소 중견기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예.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도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그렇죠. 이제 돈을 저축을 하면 목돈 만들어주는 건데,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해서, 3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네. 6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800만 원, 기업에서 600만 원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아, 이거 정말 예.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이거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취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재직자들도 5년간 근무를 하면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즉, 청년들한테는 720만 원이 저축을 하면 네. 정부가 1,080만 원을 대주고 기업이 1,200만 원을 같이 또 보태고 네. 해서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거비, 교통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월세 보증금 최대 3,500만 원을 4년간 1.2% 금리로 대출해준다. 아, 정말. 이거 거저잖아, 이거. 1.2%면 대충 3,500만 원 풀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1년 이자가 얼마예요? 1%면은 35만 원. 35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대충 한 40만 원이면 월로 쪼개면 한 월 3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야, 거저네, 거저. 그리고 교통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 이런데 산업단지가 좀 외곽에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러면은 월 10만 원씩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혁신 민간주 창업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 창업 할 때 1,500개 창업팀에다가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000개 창업팀에게는 평균 1,500만 원의 성공불 융자 지원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선취업 후 진학 지원. 이게 저 얘기입니다. 요즘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네. 예,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중소기업 취업을 한 고졸 청년들한테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 장학금을 평균 320만 원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직자 훈련 연장급여 이거를 지급을 하는데요. 실직 문제가 생기면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직업훈련 참여할 때는 훈련 연장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 이거 딱 끊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대책이 없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네.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면은 요 연장급여를 계속 지급해준다라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정도 내용. 이 내용만 들어도 이거 빨리 추경안 그것도 아니 추가 국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추가로 빚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는 돈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는데 이걸 방해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흑자재정, 적자재정 이렇게 재정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금이 많이 걷어서 추가 세수, 즉 흑자재정이 돼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그 경기가 막 호황일 때, 엄청 호황이라 우리나라가 막 너무 거품 경제 이런 거 있을 때, 이럴 때 흑자재정을 쓰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흑자 재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기가 오히려 불황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 물을 끼얹는 이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정부에서 남는 돈을 써줘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야당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좀 우리 진짜 그 예산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한번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뭐 국가 부채가 얼마고 그래서 그걸 국민 1인당 나누면은 뭐 1인당 빚이 뭐 400만 원이라는 둥.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막 아마 그렇죠? 네. 하여튼 그것 딱 하면은 와, 이 큰일 났네. 위기감 부추기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요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재정학 전문가를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경제에서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원래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30분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추경 예산안 국회 연설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원래 관례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바쁘셔요. 그래서 총리께서 연설 대독을 네. 대독 뭐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 대독한다고. 그 김성태 원내대표죠.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기존에는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관습적으로 해왔는데 네. 문 대통령이 개헌한 연설을 하고 싶어 속도 조절하는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불참 의사를 확고히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말도 안 돼.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그 뭐랄까 이 발목 잡기는 제일 웃겼던 게 그 개헌안을 대통령께서 발의하시면서 그 전자서명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종이로 안 하고 전자서명으로 했냐고 시비를 걸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요번에는 요거에서 또 똑같은 거죠. 요번에는 직접 와서 해야 되는데 개헌안 연설하는 거 요때를 위해서 아껴두고 이때는 총리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핑계를.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을 막 하니까 참 그냥 김성태한테는 화가 잘 안 나. 홍준표도 그렇고. 뭐랄까 이게 들깨의 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들깨의 야성이라기보다 들깨의 지능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진짜 그 들깨 김성태 대표께서는 그만 이제 들깨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상태로 돌아오시면은 방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인가를 충분히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배현진 조련은 잘 되고 있나 모르겠어. 들깨처럼 조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물도 좋으신 분을 갖다가 들깨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배현진 옆에 잘못 가면은 물려요. 들깨 조련은 당 내에서만 하시고, 당 밖에, 그 청와대나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다시, 들깨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셔야죠. 자, 어쨌든, 자유당하고 바미당에서는 이제 뭐, 불참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 요즘 잘하고 있어요, 계속. 네. 야당이 불참해도 연설은 그냥 진행한다. 맞습니다. 안 들어와도 돼. 자유당 패싱. 예.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패싱한 거였지. 민주당이 한 건 아니죠. 그래봐야 지들 손해야.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총리님께서 또 조곤조곤 추경을 왜 해야 되는지를 또 30분 동안 연설을 딱 하면 이게 영상도 퍼지고 기사도 나오고 뭐 온갖 짤들이 또 다 만들어지고 뭐 그래봐야 뭐 지들이 손해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특히나 추경 같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서도 추경에 대해서는 거의 협조를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민생 문제에서는 너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냥 들깨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개헌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2단계 개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 약간 이제 뭔가를 떠보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흘려보고, 네네. 떠보는 기사 같은데, 2단계 개헌론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6.13 지방선거 때 특히 권력구조 문제는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 내용은 빼고 나머지만 개헌을 하고 네. 권력구조 문제는 2020년 총선 때로 미루자. 예, 미룬다. 뭐 이건데 네.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뭐 청와대 쪽하고 당 쪽하고 뭔가 그런 의견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2단계 개헌론? 일단, 이거 뭐, 사실, 개헌 주도 세력이 지금은 현재 청와대와 여권이 돼버렸고요. 근데 너무 결사적으로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개헌안에서 핵심은 역시나 권력구조 개편이 문제일 텐데요. 이번 권력구조 개편에서 제일 큰 특징은, 대선과 지선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총선이 중간평가하겠다. 요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차 개헌안에서 또 요런 것들이 관철이 될 수 있다면 또는 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개헌안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은 여당과 청와대가 합의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역시나 이번 지선 때에 한꺼번에 통과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플랜 B로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런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또, 시원한 일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향해서 기사 쓸 게 없냐? 예. 완전 직격탄을 날리시네요. 예. 그냥 이걸 기사 제목 뽑아도 좋다. 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안 해도 돼.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내 이름 써도 좋다. 이렇게까지 했어. 와. 자, 왜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저간의 사정은 언론 해부실에서 고일석 편집국장님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일석 편집국장님. 네. 예, 준비 많이 하셨죠? 예, 기사 보다가 미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따가 언론회부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주 생중계 했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징역 24년형하고 벌금 180억 원 선고됐습니다. 하 소장님,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월을 거쳐왔구나라는 생식의 그런 또 스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박근혜 선고 결과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문장이 진짜 주옥 같았어요. 저 이거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품격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예. 정말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통령의 품격만큼 우리 대변인의 품격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 주변의 참모 장관들 당 다 품격 있게 고고 네. 높게 하이하이 가시고 저는 로우 개샹마이 이 구역의 미친 새끼는 나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왜 그래? 누군가는 험한 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소 키우는 사람, 똥 치우는 사람, 누군가는 해야죠. 저는 풀만 뵐게요. 자,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석고대죄해야 된다. 그렇죠. 네. 박근혜를 배출한 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그야말로 4년 내내 그렇게 지원한 당인데 여기 와서 빼나갈 수 없죠. 결국
정치적, 역사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참. 근데 진짜 본진이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어? 예. 이 새끼들이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워놓고 비겁한 놈들이에요. 공동 책임이잖아 원래. 지들이 정권을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박근혜 선거운동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쉴드 치고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와서는 친박 청산한답니다. 니들 당 자체가 친박 그 자체였으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굴 청산한다고. 참. 자기가 자기를 이거 베겠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어? 거기다가 할복 자살. 우리가 같은 거. 저기 본진이라서 자유한국당을 언급했지만서도 박근혜 비서실장당도 우리 유승민 당도 그렇지. 당연히 책임이 공동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당이죠. 다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러게요. 아우, 얘들 사기질이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적폐 청산할 때 그 적폐의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몸통 옆에 저기 바른미래당도 함께 껴 있다는 것도 우리 네. 기억을 하시죠. 지구와 달과 같은 관계죠.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해철 의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한 트위터를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아이디가 08-HK김. 네. 네. HK김 이거 참 유명하죠. 이 트위터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을 지속적으로 모욕을 했습니다. 그 쓰는 용어가 일베 용어입니다. 네. 매우 저열하고 그리고 폐륜적인 문장들과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트위터 계정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나서 전해철 후보 쪽에서 공동조사, 그러니까 공동고발을 하자고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그죠? 예. 왜냐면 일베가 김혜경 부인이 일베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씨 부인 그 김혜경 씨가 설마 일베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 동시에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이 계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노닥거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서로 뭐 RT하고 뭐 이러는 예들이 엄청 많이 지금 캡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자기 이니셜을 갖다가 그대로 트위터에 넣어서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해명으로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 부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뭐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밝혀내는 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특히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인데 그분들을 일베가 쓰는 용어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능멸한 그 트위터에서 함께 꽁냥꽁냥거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부터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안 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딱히 사과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변명들이 줄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재명 지지자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절하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지지자 한 명 중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험한 말을 쓰는 분과 이런저런 뭐 사적인 대화 비슷하게 막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여기서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렇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트위터 문제가 된 트위터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일단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와, 이거 정말 진짜 피가 끓죠. 진짜 이거는 이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트위터 계정이. 다음 거 또 보여주세요.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화팅. 이건 뭐야? 와, 씨. 그렇죠. 이게 2016년 12월 달이니까 한창
대선을 위한 준비들이 각 후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때였었습니다. 예. 자, 이런 표현을 쓴 사람하고 서로 트위터에서 말 주고받고 정말 속닥속닥 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짤들이 지금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재명 시장하고 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 주고받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보세요. 이재명 시장의 그 형수 쌍욕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서로 주고받은 트위터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내용도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 계정, 문제가 된 계정 사람이 주인공이 진짜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요. 예.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그 밖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 괴롭힌 건데, 우리 문준용 씨 문제 삼은 거,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남자 박근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그 예비후보 요즘 토론 피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대통령님 토론 피한다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이런 트윗을 한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RT를 주고받고 서로 말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이니셜도 HK 김이니까 김혜경 혹시 이재명 후보 부인 아니냐. 왜냐면은 그 트위터 내용 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좋아. 지금은 부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계정 자체가 사실상 일배 수준의 글을 쓴 사람하고 노닥거렸으니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능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도 자기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같이 고발을 해서 계정이 누구 건지 밝히자. 그래서 김혜경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근데 고발을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해철 후보가 결국은 단독으로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전해철 의원도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고발 같은 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해철 의원도 결국 어디서 마음을 바꿨냐. 아까 보여드린 노무현 시체라는 표현. 그리고 노무현 꼴 나는 거 꼭 보자. 뭐 이런 표현에서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직 그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주인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에 뭐 자기 그 부인에 대한 글을 제 아내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춰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공격한 게 아닌데, 응?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 글도 엄청나게 수정을 거쳤는데 물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저의 아내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쓰던 카스조차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의 전부입니다. 근데 저 해명을 뒤집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같이 SNS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뭐 혼자 아니 이재명 시장 핸드폰 가지고 같이 쓴 거야? 하여튼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의 저 해명은 본질을 비껴간 해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 HK 김이라고 하는 계정, 정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계정이 그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든 아니든 사실 그건 뭐
저도 뭐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간 계속 트위터 상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온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이분과 이재명 시장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일단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신공격과 패륜적인 발언들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 공간에서 드러난 마당에 아니 뭐 그냥 뭐 묻히고 넘어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민주당의 정통성을 잇는 전 현직 대통령 두 분을 모욕하고 능멸한 글을 쓴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경기지사 출범을 앞두고 노면재단도 찾아가시고 또 노 대통령 무덤에도 봉화마을도 갔다 오시고 등등등 이런 행보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자기 지지자들 그룹 중에서 이런 패륜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예비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정말 결백하고 그 부인이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오히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통성을 잇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봉화마을 가서 방명록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동영처럼 곶감 빼먹듯이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 찾고 문재인 대통령 찾고 일베하고 이렇게 일베가 쓰는 용어로 우리 대통령님들을 모욕한 이 트위터 사용자하고 노닥거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자기 스스로 지금 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예비 후보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자, 이어서 전해철 의원 소식 조금만 더 할게요. 그 공약이 나왔는데 임기 내에 경기 북부를 분도를 하겠다. 네. 예. 그러니까 남과 북을 분도를 나눠서 나누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모든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긴 한데 이 지역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더 심각한데 경기 북부는 다 이제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접경 지역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막혀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제일 즉각적으로 나온 데가 다 북부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죠. 북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규제가 많아요, 또. 엄청 많죠? 예. 그런데 경기 남부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그렇죠. 규제 완화를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인구 집중이라든가 경제 집중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으로도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일 하기 편하고 또 문제 본질에 가까운 해법은 분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들은 경기도 행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나오던 이야기이고 요거를 갖다 일단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셨죠. 네. 사실 지금 경기도 남쪽하고 북쪽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규제 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를 정책적으로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 규제 완화 이게 이제 제일 큰 게 경기도거든요. 네. 서울은 규제 완화 이런 말이 나오기도 전에 경제력이나 이런 게 너무 집중돼 있어가지고 좀 잠깐 제껴놔놓고 경기도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이 북부 쪽 동두천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 경기도 쪽 아래쪽에 비교를 해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성남 같은 데죠. 네. 이런 데는 거의 같은 도라고 보기도 힘들 만큼 이 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벌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공약은 관심 있게 좀 하여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고로 지금 이재명 시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금 털고 있어요. 예, 털고 있는데, 저도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해철 의원한테 5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카톡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다리세요, 조금. 예, 기다려봐요. 자, 그게 심지어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정보망 있어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 함부로 그렇게 주둥아리 놀리다가 큰일 나요. 하여튼,
조만간 기별이 갈 거예요. 예. 자, 5억 원 받았으면 혼자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빵을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먹어도 혼자만 먹으면 안 되고 빵을 가도 혼자만 가도 안 되고. 알았어. 같이 죽고 같이 살지 뭐. 자, 뉴스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명박 오늘 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네. 비자금 350억, 뇌물수수 110억. 많다. 아유, 근데 이게 그야말로 뭐 첫 걸음 중에서도 진짜 반 발자국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이제 이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액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이슈 프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소장님. 네. 예, 이번 삼성증권 사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삼성증권 이제 우리 사주가 있고요. 우리 사주에 대해서 한 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실수가 벌어져가지고 한 주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주 주식 1,000주가 입고가 된 겁니다.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삼성증권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사주에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10주면은 주당 1,000원이니까 10,000원이 입금되면은 정상인데 삼성증권 주식 10,000주가 입금이 된 겁니다.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렇죠. 한 주에 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0,000주면은 4억이고 이게 10만 주면 40억이 입금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부럽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자기 주식 내에 이게 뭐 갑자기 뭐 10,000주, 20,000주가 들컥 입금이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뭔가 착오가 있겠지라고 하는 건 이제 증권사 직원이 누구나 다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소수의 직원들이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냐? 이거 나중에 이거 다시 들고 갈 것 뻔하니까 일단 돈으로 팔아놓자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9시에 장이 열리니까 9시 반쯤에 이 파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왕창 폭락을 합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 즉각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막아 해가지고 다 막아가지고 다시 이제 주가는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잠시 급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음대봉이라 그러죠. 장대음봉. 장대음봉. 장대음봉이 생겼어요. 장대음봉이 생기려면 대량의 그 매도 물량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의혹이 지금 생긴 이유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주식이 아닌데 저걸 한꺼번에 저게 장대음봉이 생길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 주식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 네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증권 총 주식 수가 1억 주가 안 돼요. 8,900만 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증권 그 직원들한테 입고된 주식이 총량이 28억 주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량이 무려 110조가 갑자기 입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래 된 거죠. 근데 당연히 주식이 발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110조억이 아닙니다. 110조 원어치가 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는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이 여기서 한 500억어치를 팝니다. 그래서 500억어치를 팔아가지고 잠깐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장대음봉 잠깐 나오고 이게 파는 놈이 생기고 뭐 등등등이 아니라 110조 원어치 주식이 갑자기 입고될 수 있었던 이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느냐.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이거는 사실 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예, 대부분 하지만 그렇죠. 결국은 중간에 이제 한국증권금융하고 예탁결제원이 그죠? 그렇죠. 그 거래소는 이런 가상의 거래만 중개하는 거고
증권금융하고 예탁결제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그래서 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요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네. 대차거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빌려서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별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합니다. 떨어질 거 예상을 하면은 떨어지는데 돈을 거는 게 저한테는 이익이겠죠? 근데 떨어지는 돈을 걸려면은 제가 지금 현재는 주식이 비싸니까 이때 미리 팔아놓는 겁니다. 미리 팔아놓고 주식이 떨어지면 지금 이제 4만 원인데 3만 원이 되면 내가 미리 팔아놓은 걸 갖다 다시 사요. 그럼 만 원의 차익을 이걸 이제 대주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대주를 하는 방식이 내가 이제 미리 팔아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파는 주식을 갖다가 다른 데서 이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건 허용되는 방식이고, 원래 모든 나라에서 다 허용이 됩니다.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요. 주식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주식 결제창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키움증권을 사용을 했는데, 키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을 제가 빌려요. 맞습니다. 예, 빌려가지고 이거를 먼저 매도를 때리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사가지고 갚는 거야. 그렇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서 갚으면 주식이 떨어지면 예. 제 이익이고, 그렇죠. 주식이 오르면은 내가 비싼 돈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손해가 돈을 되고. 더 털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차입 거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에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냥 허용하는 방식으로 네이키드 숏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차입 대주인데, 그냥 생짜로 일단 팔고 봅니다. 빌리지도 않고, 내가 그냥 계좌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삼성증권 만주 매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제 책임으로 만주를 갖다가 사서 메꿔 넣는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로. 만약에 생각과는 달리 주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얘가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아주 잘 발생을 하거든요. 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한 10억 원어치 주식 갖다 미리 그냥 생짜로 팔아놓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주가 거래가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에서 그걸 해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배 정도 되는 주식이 지 마음대로 발행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태에 놓여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은 사실 그래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거래 과정 전체를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증권전산, 거래소까지 지금 싹 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야.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연쇄 부도 사태가 날 수 있거든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성증권에서 만약에 이게 빨리 캐치가 못 되다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극소수만 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해서 진짜 뭐라 해서더라도 일단 있는 대로 다 팔고 본다. 이러면은 물론 나중에 재판 걸으면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 토해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부도가 나면 삼성증권이 부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IMF 사태를 불러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베어링 파산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숏 때렸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영국계 베어링 베어링즈 은행 직원 하나가 숏을 왕창 때려놨다가 바트와에다가 때려놨다가 이게 박살이 나면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개박살이 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즈가 피해자잖아. 저것도 증권사에 있었어요. 정말 아주 하다했었는데. 베어링즈 은행이 몇백 년 역사를 가졌다는 둥 했다는 둥 한다는데 그거 한 방으로 그냥 회사가 망해버렸죠. 네. 근데 이거 삼성증권에서도 빨리 못 막았으면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어링스 파산 사건, 그 사건을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이번 삼성증권 사건이 어떤 그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첫째로는 사고가 그 삼성증권이 최초로 문제예요. 1000원이라고 적었는데 1000주라고 적어가지고 일단 네. 사고가 그렇게 났고, 이거 사고가 났는데 이걸 그러면은 아니 여기 우리는 주식 발행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증권 예탁원 모든 이제 증권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 우리 보관한 거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막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안 됐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제 입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체크가 안 된 증권 전산 이런 데까지 연쇄적으로 다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 정말 그 검문소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다 통과 돼버린 거죠. 진짜. 자기 역할을 아무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정말 그 삼성증권 직원들이 못된 놈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 판 친구들이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총 해서 16명인가? 이 정도거든요. 삼성증권 직원들 하면 뭐 1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따지고 보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다 회사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빨리 알아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뭐를 해도 되다 그러면은 그 뒤에 생각 안 하고 다 팔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삼성증권 망하고 동시에 삼성증권이 쓰러지면서 삼성그룹 여러 다른 계열사도 같이 휘청거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려 112조 원어치 손해가 발생한다.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 한 4, 5년치 이익을 갖다 다 때려박아야지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뭐 승계하고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좀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삼성그룹 전체가 망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했다 하더라도 이재용 뭐 승계라든가 이런 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가상의 주식이 발행됐다가 큰일 날 뻔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일단 그냥 첫 시작은 단순 사고였을 겁니다. 그게 네. 제일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단순 사고가 이런 초대형 금융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데 검문소들이 아무 역할을 못했던 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조사되어야 될 상황인 거죠. 자, 이번 사건은요, 삼성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자작극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이치에 맞지가 않다. 네. 예, 그게 저희 오늘 결론이고요. 네. 하여튼 삼성은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이제 좆달 뻔한 거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아마 금감원 이런 데서 진짜 탈탈 털 겁니다. 예. 탈탈 털어가지고 뭐 있는 대로 상품 다 때려보고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도 정말 지금 아마 피눈물이 날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슈 프리즘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언론 해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 해부실은요. 이게 뭐 요즘 조선 중앙 열심히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그 뉴스 브리핑 시간에 권영과가 말씀하셨죠? 네. 그 김의겸 대변인이 그 우라카이 하고 뭐 그랬다.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했다. 그런 예. 말씀하셨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아마 A 기사와 B 기사만 한 케이스만 얘기했는데 이따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보시겠는데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우라카이예요. 똑같은 얘기를 수십 기사로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예. 기사가 한번 너무 정리 많아가지고. 한번 네. 해주십시오. 일단 그 첫 보도는 4월 6일 그 금요일자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기사가 2개 나왔는데 이날 기사는 상당히 좀 드라이한 건조한 내용이었어요. 그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 그 존스 홉킨스대 부설 한국연구소 USKI라고 합니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 4일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 5월까지만 지원하고
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게 국무총 이 키예프가 감독받는 기관이 국무총리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원인데요. 여기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USK의 소장을 교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당에서는 해외 싱크탱크에 있는 보수 인사 손복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였어요. 뭐 여기까지 보도는 어찌됐든 그냥 뭐 야당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정도, 예. 요 정도였죠. 예, 그 관련된 기관,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원이 이런저런 요구를 했고 해서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는 드라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날은 4월 7일 날 중앙일보에서 갑자기 청와대 개입설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38로스 운영 USKI 부소장 자료라는 건 청와대 요구였다라고 제목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구해가지고 예. 거기 소장 부소장 잘라라. 예. 이 그렇게 모든 것이 청와대 요구. 그리고 이제 조윤재 주미대사까지 나서 거기에 개입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구재회 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예, 생긴 것도 참 딱 보수같이 생겼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부소장도 같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물러나겠다는 것도 뭐냐 하면 안식년 가는 형식으로 물러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년치 연봉 더 달라 이거죠. 1년치 연봉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소장까지 잘라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그러고서 이제 4월 7일 날 같은 날 조선일보도 역시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계일보도 참전을 하고요. 세계일보는 서랑사이랑 짧은 칼럼인데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정권이 바뀌니까 자리를 노리는 여러 사람이 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만물상에서는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네. 이 새끼들은 예. 계속 블랙리스트, 그냥 박근혜 최순실 연상시키는 그 단어를 어떻게든 우리 지금 현 정부에다가, 지금 계속 그런 거죠. 맞습니다. 덮어 씌우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고서 쭉 하여튼 4월 7일 날 거의 뭐 폭포처럼 이 기사를 쏟아부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홍일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미연구소에다가 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예, 그리고 과거 장하성하고 참여연대 활동을 했고, 참여연대 활동 같이 했던 사람이다. 한미연구소 부소장 미국 사람인데요. 여성분입니다. 이메일 안 치웠다. 한판 해보자. 요거 이제 이분 페이스북에서 누가 댓글로 대화하는 거를 조선일보에서 따서 보도를 했고요. 다음에 갈루치 이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제1차 북핵 회담 때 네. 북미 제네바 회담을 이끌었던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교체 압박 진짜 이유가 뭔지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지난해 10월 한미연 관련 회의를 했고 한 달 뒤에 키예프 통해서 소장 교체 요구를 했다는 내용 보도를 했고요. 다음에 한미연 소장 교체에 청와대 개입 이메일이 나왔다라고 이메일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네. 이게 그 청와대 개입설의 근거예요. 중앙일보도 얘기했던. 이메일을 한번 볼까요? 네, 이메일은 다름이 아니라 KEI와 및 USKI 관련하여 BH의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정책실장실의 홍일표 행정관, 이 사람은 김기식 의원 의원 재직 시절에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홍일표 행정관에게 목요일 오후 3시와 4시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BH의 홍일표 보좌관 측 이하경 보좌관이 연결됐던 추정이고 에서는 현재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김준동이라는 분이 키예프 부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죠. 예. 이분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키예프 외국 주재관.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메일이에요. 네.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USKI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주고받고 한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청와대 개입설의 근거로 잡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일표 행정관이 등장하면서 청와대 개입설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또 비서관 이름도 나오죠. 예. 청와대 비서관과 홍일표 행정관,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 부장관
이렇게 됐다는 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키예프에서 이게 청와대에서 충실하게 브리핑을 해명을 했는데요. 홍일표 지금 행정관이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있는데 이 키예프 그러니까 기관 이름이 많이 나오죠. 네. 그 미국인 USKI를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외경제적 연구 그러니까 키예프고. 키예프에서 예. USKI한테 돈을 주죠. 자금을 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키예프를 관리하는 기관이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연구원입니다. 네. 그 관련된 청와대 행정관이 홍일표 행정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시하고 보고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청와대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홍일표 행정관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청와대 개입이라고 증거로 내밀고 있는 저 이메일, 저거는 청와대에서 상황 돌아가는 거를 체크하고 있는 거란 게. 자, 청와대는 우리가 컨트롤 타워, 모든 일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그리고 각종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돌아왔을 때,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생신 이벤트 할 때, 그때 우리 일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청와대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당연한 예, 거예요. 예. 그건 마땅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라고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 이게 악의적인 왜곡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다음에 똑같은 이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홍일표 보좌관이 의견을 개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되니까 이 이메일을 보낸 김준동 부원장이 실제로 이 홍일표 행정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홍일표 부원장 자기 개인 의견이 아니고 청와대에서는 인사 문제, 그러니까 소장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 USK의 개혁 방향에서 좀 주력해 달라라는 의견이다. 네. 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왔다고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코 인사 개혁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 이메일 뭐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까자 그러면 얼른 까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예. 까서 하는 게 제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4월 7일날 이 폭포처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하도 많아서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막 쏟아붓는데요. 4월 7일 오후에 청와대가 해명을 합니다. 한미연구소장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연구소 개혁 주체는 국회다. 그러니까 국회 요구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구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한국연구소는 그걸 거부해서 할 수 없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이메일에 등장하는 홍일표 행정관이 뭐 이것저것 주무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홍일표라는 일개 행정관이 조윤재 미국 주미 대사도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그 키예프도 기구도 움직이고 예. 자기가 주무르고 심지어 여기 헤드가 누구예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위에 또 있잖아요. 네. 그 심지어 장하성 정책실장도 홍일표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네. 오늘도 장난 아니게 이제 뭐 퍼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총공세를 펼쳤죠, 오늘. 그런데요, 이게 이 오늘 기사는 제목만 쭉 살펴볼 텐데요. 네.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지난 주말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예. 쉽게 얘기해서 지난 주말이면 4월 7일입니다. 네. 4월 7일에 썼던 기사 내용과 별반 크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팩트는 그대로인데 이 이슈를 어떻게든 문제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예. 계속 같은 내용을 쉽게 해서 이겁니다. 문장 구성을 바꾸면 돼.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예요. 1, 2, 3, 4로 말씀 있었던 잘 거를 썼지. 예, 예. 1, 4, 3, 2, 1, 3, 2, 4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치기 해서 새로운 기사처럼 보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이제 이 언론 해보실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4시, 한 5시쯤 일어나서 쭉 체크를 하는데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매체들도
오늘에 와서는 몇 개 매체에서 깊이 있게 보도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살펴보느라고 다 봐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허탈해가지고요. 시간만 까먹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 쓸 게 없었냐?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겁니다. 예. 예. 기사 쓸 게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 추적 200억 투자한 미 싱크탱크 청와대 인적 청산의 사라질 위기다. 이거 뭐 새로운 얘기 같지만 6일, 7일에 한 얘기 똑같이 그냥 썸머리 한 거예요. 그다음에 홍일표 이하경 의원 보좌관 USK 인적개혁 사전협의. 아까 공개한 이메일 내용을 또 한 번 좀 우려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한미연구사라는 데가 굉장히 애지중지 소중한 데인가 봐요. 조선일보한테. 조중동한테. 아니, 국가 예산 받아먹고 있는 수많은 연구소 중에 왜 저기는 예산 중단하면 안 돼? 아닌 말로. 이따가 이제 김의겸 대변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아침 브리핑에서 한국일보 기사 좀 봐라. 네. 그런 한국일보 기사를 좋은 기사로 예를 들었죠.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서 지적했듯이 이 USK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뭐냐 하면 연구보다도 한국 정치인들 사랑방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는 미국의 한국학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이 교류, 소위 말하는 사교라는 것이죠. 사교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국의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여야 언론인 갈 것 없이 여기 가서 친목질한 친목단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예. 연구소라는 이름만 쓰고 있지만 친목단체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거기를 왜 지원해줘? 예. 그 새끼들 지들끼리 친목할 거면 지들 돈 내고 밥 사 먹고 골프 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국가에서 돈 대줘가지고 연구소까지 차려가지고 친목질을 해? 거기서 그래서 구소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막 항변합니다. 자기가 이재호랑 친하다고 잘렸다. 라고 들었는데, 네. 이재호뿐만 아니라 양정철도 와 있고, 하여튼 여권 인사들도 많이 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2014년에 김기식 지금 금감원장, 네. 김기식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느냐라고 그것도 계속 지적을 해서 이제 지난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그래 전 그러하니 하도 로비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저런 내용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팔로우 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을 안 들어주니까 USK에서 거부하니까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 얘기 나옵니다. 정부 인사 갈루치 만나서 예산을 하와이 여행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홍일표가 한미연 불투명 운영 문제 삼더니 아내가 한미연 국비 연수 다녀왔다. 이 기사가 나옵니다. 야, 이게 시계에서 김기식, 홍일표 그리고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까지 예.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마치 엄청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지금 뉘앙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이 홍일표 지금 보좌관과 구 소장이 거기 구선에 통화도 한 번 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취재하면 간단히 클리어되는 문제인데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 일부러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USKI 연수를 가려면 승인 과정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아마 통화를 했다면 이 홍일표가 청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기사에 왜 씁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면 되지. 해서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이것은 홍일표 부인이 행시 출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국장이었습니다. 예. 이미 정권 교체 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는 201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때였어요. 예, 그때 2017년 1월에 저기 연수를 가게 됩니다. 기관 차원에서 연수를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리고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이 홍일표 행정관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인이 거기서 무슨 파티를 하는데 영상 통화하면서 소장 잠깐 바꿔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청탁을 했다면 연수가기 전일 것이고 네.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정도에 그때 이런 통화를 하고 3월부터 거기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기사에 지금 스스로 이율 배반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혜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홍일표 행정관 부인한테 뭔가 혜택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는 반대하면서. 그죠? 예. 근데 아니 그러면 그 혜택을 준 기관한테 예산을 안 줘야지. 준다는 게 말이 돼? 맞죠. 줘야 말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앞뒤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약을 해드리면 박근혜 정부 시절 행시 출신 공무원이 국비 연수를 가는데 이게 특혜인 것 같긴 한데 갔다 오고 났더니만은 그 남편이 국비 연수를 갔다 왔는데 화가 나서 청와대에 있는 그 정책실장이니 뭐 주미대사니 다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자르고 거기 대장도 막 자르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갑자기? 그 특혜를 준 게 괘씸해서 그러게. 그런 얘기가 아니 나오는 거죠? 왜 그래서 한미연구원이 억울하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 연수도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건가요? 그건 그 억울해할 일이 아니죠. 다음 예, 화면 다음. 그래서 강인선의 그러면, 예, 예. 워싱턴 라이브에 한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 검열 워싱턴의 발칵이라는 이게 제가 그 조선일보 지면 신문지는 안 봤는데 이게 한번 일면 톱에 거기에 올라간 뭐 거 사설까지 썼습니다. 워싱턴 블랙리스트 부인하는 청와대의 억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나라 망신 시키는 것이죠. 이게 한국 정부가 미 싱크탱크 검열이 영어로 하면 센서십인데요. 서구 사회에서 이 센서십이란 말이 주는 그 공포나 혐오가 얼마나 큰지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검열한 것도 아닌데 이걸 지들이 검열이라고 떠버리고 다녔기 때문에 외국 학자들이 받아서 막 이런 막 신문에 칼럼을 쓰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지네들이 막 이제 북치고 장구치 그래서 검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검열인가 검열은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청와대나 기관에서 인사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 개입은 인사 개입인 것이지 이 검열이라는 말로 옮겨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쓴 것과는 다르게 국민일보, 다른 언론들은 제대로 쓴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중앙이 지금 메인 공격수를 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한국경제가 사이드 공격수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그 외 나머지 언론은 매우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가 특히 예, 소개해 오늘 주시죠. 국민일보가 우선 밑에 거가 중요한데 한미연구소 불투명한 회계가 골마터진 것이다. 야에서는 보수인사 퇴출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 기사의 중심은 첫 번째 부분에 들어. 굉장히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썼어요. 예. 지금 한미연구소 운명은 연간 20억 예산 지원 중단, 존립 불투명. 이거 자체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한미연구소의 불투명한 회계가 골마 터졌다라는 그 문제점 지적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지금 담아놨어요. 예. 균형감을 갖춰 놓은 거죠. 이 자, 중에서 가장 잘 보도한 게 한국일보인데요. 네. 한국일보는 전말을 그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기자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USK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로비도 심하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연구소인데 박사급 연구원이 한 명도 없답니다. 딱 누구죠? 구제인가? 예. 하여튼 소장. 그 소장 한 명만 박사학위 소지자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구소냐? 나도 그런 연구소 가서 연구원으로 월급 받고 싶다. 씨. 월급은 안 주지만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로 오십시오. 여기 또 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38로스라는 사이트를 이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어떤 뭐 브리핑을 하고 그게 활동의 전부예요. 그 활동도 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한국일보가 취재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연과 성과물이 없고 그 자료 그 대부분이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거 정리하는 거. 그렇죠. 정리하는 거나 외부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 예. 이거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연구소야, 그게? 그러니까
모으는 역할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제 저 돈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연구소 차려서 뭘 하나 동북아 정치연구소를 좀 확대 개편해서 거기도 거기는 박사급 저기 연구원들 채용도 좀 하고 지금 소장이 학사라 가지고 좀 힘듭니다. 괜찮아. 저 연구원들 박사 채용해가지고 하면 돼. UBC 부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정부 예산을 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받았던 돈에 우리가 한 4분의 1만 받아도 얘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죠. 양질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계 문제와 연구 실적이죠. 그러니까 연구 실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이트에 게재된 연구 보고서와 특별 보고서가 최근 수년간 전혀 없는 거예요. 어머나. 모두 24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2006년에 오픈된 연구소니까 지금 12년째. 12년 동안 24개 딱 된 거예요. 2008년하고 2009년에 집중해서 14편이 생산이 되었고 2012년에 8편, 2015년 한 편 게재된 뒤에 그 뒤로 지금 생산된 연구소가 놀고 있네. 돈 타먹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이네. 이 구소장은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거를 실적을 문제 삼으니까 해마다 3,000에서 5,00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키예프 쪽에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키예프에서 이 바닥은 뭐냐면 이 산팔로스라는 사이트에 그 외부자가 기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출력해서 네. 한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회계 보고서도 달랑 한두 페이지 하도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 들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KF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우선 구소장은 너무 오래 있었다. 교체하고 적폐네. 그다음에 소장을 임기제로 해라. 2년을 주든지 뭐 연임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임기제로 하고 그다음에 새 소장 임명할 때는 자기 KF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걸 요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회계 보고서 깔끔하게 하고 이거를 갈루치 이사장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갈루치 이사장 명의로 토털리 총체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뭐 지원 못하지. 그렇지. 라고 결정한 겁니다. 아니 그 갈로치가 그 안에 있는 구소장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노란한 측면도 그런 걸로 있을 거예요. 보입니다. 그런 걸로 왜냐하면 보입니다.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냥 뭐 거짓말 뭐 이런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걸로 보여요. 갈로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 갖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어찌됐든 저는 오히려 이참에 국가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소를 제대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적폐적인 적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공공기관 부정취업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책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민간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싹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연구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등을 전부 점검해가지고 예산 책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싹 빼야 될 곳은 전액 삭감을 하고 뭐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오늘 김의견 대변인이 이 부분은 예,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사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일보도 참 요즘 외로워졌어요. 옛날에는 한번 쓰면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중앙 하나만 딱 받아주고. 중앙도 이제 지난주에 저 이제 한번 얻어맞은 게 있으니까 막 분기탱져서 따라붙은 거죠. 네. 오히려 막 한국일보가 자세하게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쉽게 해서 그냥 조선일보 쪽팔리게 만들어 버렸잖아. 결과적으로. 우린 UBC도 있어요. 자, 언론 해부실 오늘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 예, 보여주세요. 손혜원 의원입니다. 손혜원 의원 왜 칭찬했냐? 좀 놀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분이 그 페북에 이런저런 글들을 좀 공유를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좀 경계하는 사람들의 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음모론도 좋아하시고, 자, 뭐 도민구라는 뭐 사람의 글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제목이 밑에 잘렸군요. 밑에 그 자막 치워버리세요. 자막 치워보세요. 문재인 파리 그렇다면 당신들
자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일단 문재인 8이라는 제목도 조금 거슬리잖아. 매우 거슬리죠. 어? 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경청할 만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걸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정치해라. 근데 정치라는 것은 정통성을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괜히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을 떠드는 게 아니고 정치인도 팔려면 잘 팔아먹으면 돼요. 팔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처럼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능멸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베 새끼들 수준의 글에다가 따봉 쳐누르고 리트윗하고 꽁냥꽁냥 말 주고받고 이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신 계승하라고. 근데 이 블로그의 글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아예 금기시하는 굉장히 정념에 가까운 글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거를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손혜원 의원이 늙은 도령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말 그 학을 띄는 사람들 글 있잖아. 네. 음모론, 환타지한 그 환타스틱한 공상소설 쓰는 그런 글들을 자주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못마땅해 했는데 갖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하나 더 얹을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EJ 이동영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한심한 국회의원 수준을 보여줘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유권자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예? 마포구 유권자들 뭐야 지금 등신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구가 누구 지역구입니까? 정청래 전 의원 지역구예요. 고마워하려면 정청래 전 의원한테 고마워하세요. 그 지역구 관리 잘 해놓은 그분한테 고마워해야지. 내가 이동영 걸 왜 꺼내왔냐면은 지금 이재명 그 트위터 관련해가지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6.13 끝나고 봅시다. 저는 내가 이 구역의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저는 같은 동종업계 이딴 거 없습니다. 예. 나를 깔려면 실컷 깔아 이거야.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강준만 선생의 후예들 아닙니까? 강준만 선생 맛이 좀 가긴 했지만 강준만 교수님이 인물과 사상을 펴낸 취지가 뭡니까? 실명 비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침묵하는 이 분위기를 다 깨버린 거. 그래서 언론을 정말 제대로 공격을 하고 실명으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안에서도 상호 간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처참한 국회의원의 수준을 보여준 손혜원 의원을 칭찬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줬다. 예.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고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저희 우리 대통령님 생신 축하 이벤트로 그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던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워싱턴 타임즈에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 전면 광고 이게 원본입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그쪽에서 행사 진행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고.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